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이 없지만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어, 여기가 뭐냐면 최신 판례입니다. 하나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번에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랑 이 자료 우리 모두공 게시판에서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타 사이트에도 같이 올려드려요. 유튜브 자료는. 자, 이 5로 제가 좀 일치 좀 시키려고 제가 바꿔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제 유튜브 최신 판례 콘텐츠 보셨던 분들은 원래는 강의는 5여도 이 자료는 겉에 표지가 3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중간에 지금 1, 2, 3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보실 텐데, 제가 여기부터, 그러니까 3, 4는 이제 없는 거예요. 자료는. 강의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부터 이렇게 매칭시키려고 번호 조정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제가 민법이랑 공직선거법 한창 기본 강의 중이라서 유튜브 할 여력과 자료 만들 시간은 없었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위헌 판결이 하나 나왔고요. 물론 이제 내년 시험 대비용으로 시험에서 나올 텐데, 오늘 제가 공직선거법 촬영하러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지금 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키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자세한 정독은 여러분들께서 꼭, 이번 그 판례는 하나는 위헌 판결이라서 그 자체로 중요하고, 엄격한 비례심사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목수회법 중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수단의 적합성 없는 판례 중에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 의미에서도 중요하고요. 어제 나온 판례 중에서 위헌 판결은 잠시 뒤에 보실 1번 판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지난 9월 달에 위헌 판결 아닌데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그걸 같이 우리 이 유튜브 콘텐츠는 공직선거법, 헌법, 7급에 있는 분들은 동시에 공선법과 헌법을 같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이번에 나온 이제 최종 변경 공직선거법 벌써 네 번째 2022년도 판에다가 끼울 추록까지 제가 오늘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표지에 있는 제목이 그대로입니다.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제한 사건. 읽어보시면 어려운 건 아닌데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프리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요, 8대1 소수 의견 한 명 있었고, 반대 의견이 한 명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보시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의 2, 1항 2호 중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부분이 이제 이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됐는데, 헌재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됐고, 어떤 잣대를 들이댔냐, 잠시 뒤에 보실 엄격한 비례심사, 무슨 이유로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비례심사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최근 헌재 결정 취지가 가급적이면 헌법 불합치와 위헌이 과거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 추세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꼭 나오고 있는 패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보충 자료 1페이지를 넘기시고요. 같이 읽지 않은 부분 꼭 여러 번 정독해 두세요. 이런 거는 뒤에 있는 예상 지문으로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사실관계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봅시다. 청구인은 수용자 박의 형사 재심 청구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된 변호사로서 박과의 접견은 청구인의 직업 수행에 속하는데, 심판 대상 이 형의 수용자 땡땡 조항이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접견이 아니라, 이게 키워드예요. 일반 접견하고는 어떤 큰 차이가 이 사실관계에서 말해주고 있냐면, 이제 집사 변호사가 나와요. 중간에 집사 변호사라고 돈 많은 어디 이제 A 회장이라고 쳐. 그러면은 교도소 안에 있기 싫으니까 고용해서 월 사회 한 번에 1시간 60분. 근데 이 일반 접견은 제한된 칸막이가 있는 데에서 월 사회도 아니고 한 번 할 때 15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방어권 행사 보장하는데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일반 접견만 가능하도록 해. 그렇다면 이 판례에서 문제 삼았던 건, 아직
수용자 수용자하고 얘기가 안 돼서 내가 맡을지 안 맡을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이런 소송 자료 있죠. 아직 정식으로 의뢰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유로 일반 접견을 하도록 한 이 규칙, 얘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별은 여기에 3개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인 의뢰인을 접견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업 활동은 변호사 개인의 이익을 넘어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 보장, 나아가 사법을 통한 권리 구제라는 법치국가적 공익도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완화된 심사 방식이 아니라 접견의 상대방의 수용자의 재판권이 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한 비대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완화된 심사 또는 자의금지 심사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지문에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두 번째, 이 판례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목수해법. 보통은 어디서 끊긴다고 늘 말씀드렸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여기에서 보통 침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건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씩 최근 판례 위주로 적극적으로 암기하시길 추천드리는 테마예요. 수단의 적합성, 목적의 정당성만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실제 기출에 있어요. 이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이렇게 문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를 읽지 않고 첫 번째 요 심판 대상 조항은 붙어 있는 이 자료를 보세요. 심판 대상 조항은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서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하여 수용자가 접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 이런 이유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번 밑줄. 자, 그에 반해 진지하게 소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라면 일반 접견만으로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용자 역시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이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수단의 적합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침해됐다고 옆에 다음번 동그라미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제약상 정독은 꼭 한번 해주시고 밑줄만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집사 변호사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쭉 읽힙니다. 우측에 오셔서 1페이지 사후적으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꼭 이 규칙 조항으로 이렇게 일반 접견밖에 소송자료 제공 못하면 일반 접견밖에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배된다고. 이건 이제 어제 나온 거는 판결 전문이 없어요. 판결 요지이기 때문에 각각 이게 이제 거기에 나온 전부예요. 반대 의견 빼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나중에 뭐 더할 문구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심판 대상 조항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일반 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먼저 냈던 그 위에 있습니다. 결정에 의해서 한번 보실 건데 그거에도 반대되는 그런 결론을 낳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 이 심판 대상 조항 이 시행규칙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디서 위배됐어요? 수단의 적합성부터 탈락해서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대로 가장 쉽게 나올 확률.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1항 2호 중 수용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직업수혜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가장 그냥 이 최신 판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나이브하게 내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맞추라고. 근데 아까 중간중간에 있는 그 키워드들을 바꿔서 낼 때는 어려운 그 지문이 될 거예요. 결정의 의의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의 의의도 중요해요. 이래서 이 판례가 중요했던 거고, 두 번째, 이건 기각된 판례예요. 여러분, 이거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 아닌데 공직선거법 17조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거라서 결정에 의해서 헌재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선거권 연령에 관한 선례들의 법리를 기초로 해서 공선법 1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최초로 판단한 거라서 이 위헌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단순하게 한 지문으로는 어느 시험에서든 나올 수 있는 조문이고, 공선법 다이렉트로 시험 직렬로 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제가 우리 공선법 올해판에다가 끼시라고 물론 수업 시간에도 할 거지만 그것 이 안에 있는, 왜냐하면 기각 판결 받은 판례를 통으로 한 문제로 나오는 게 공선법도 있어요. 보통은 위헌이나 불합치 판례를 통문제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꿀 문장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예상 지문 통해서 사실관계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취급하시는, 그냥 헌법을 보시는 그 분들은 결론 정도는 반드시 기각된 판례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공직선거법 7급, 9급 하시는 분들은 이 세부적인 컨텐츠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인트로 때 이거는 이제 어제 나온 거 말고요. 그 전달 9월 30일 날. 이게 9월 30일이라서 우리 책에 최신 엊그제 나온 우리 사판에 못 넣었던 거예요. 저는 일치 의견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이렇게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선법 기각됐어요. 자, 잠시 뒤에 예상 지문으로 사실관계를 보실 건데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그 청구를 했던 사람은 생일이, 지금 여기가 선거일 현재잖아요. 요 판시사항에 의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17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거일 현재로 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제 그건 헌재에서 말하는데 무슨 이유로 여기다가 기준점을 잡아서 이 청구인은 생일이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이틀 차이로 투표권 행사를 못했으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자기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6월 12일이거나 13일인 사람하고 이틀 3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기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이 선거일 현재로 기준으로 한 거 이런 이유로 해서 합리적이고 당신의 선거권과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쉬워요. 그래서 먼저 공직선거법 17조는 그대로 2페이지 우측에서 대가로 2에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해놓고 저자주 했잖아요. 선거권자와 비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이게 공직선거법 17조예요. 자, 보시고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 연령 산정 기준을 이렇게 선거일 현재로 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6월 1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과 동일하게 99년에 태어나서 이때 19세에 도달한 사람 중 여기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었잖아. 고3도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고3도 말 취소. 왜냐하면 이게 2018이죠. 우리 18세가 된 거는 작년 총선부터예요. 그 공수선거법이 만 18세로 개정돼서. 그러니까 이때는 19세였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일하게 19세에 도달했던 태어난 사람들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 이틀 차이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니까 선거권과 평등권, 하루 이틀 차이,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이프된 사람들한테 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선거권뿐만 아니라 평등권까지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청구인이 주장했는데 기각했으니까 틀렸지. 여기 이 문구 말고 그냥 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높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위해서 이런 예상 지문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 상태에서 확인만 해봅시다.
자, 2페이지. 똑같은 자료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최종변기책 그 조문집에다 끼시라고 따로 내드린 겁니다. 요 두 개는. 여기에 있는 거랑 같아요. 선거권 연령 산정일 기준일 사건. 대가로 1은 기본기예요. 이 판시상에서 뭔가 이제 인트로로 언제에서도 이렇게 헌법 24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선거권 연령은 언제 산정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건지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대가로 1이고 대가로 2에서 동그라미 1에서 따라서부터 보세요.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이틀 정도 차이 나는 사람한테 선거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 뒤쪽에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게 주된 목적이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권을 부여할 연령 자체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서 지금 만 18세로 되어 있는 그것과 구별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정도로 해서 통문제로 나올 지문들이 상당히 많은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헌법, 공의 말할 비교 한쪽만 나온다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페이지로 오셔서 이와 같이 그 기준일이 특정되면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맨 아래로 오셔서 동그라미 3번에서 따라서만 보세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이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도 꼭 정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확률상으로는 위헌 판결을 받은 앞에 그 판례가 중요도 면에서는 우리는 위헌 불합치를 알고 소거법으로 푸는 전략에 의하면 더 중요한 거는 맞는데 실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판례로 선정을 한다면 얘가 더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컴팩트하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시험에 맞는 시험을 끝내드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클로저 이상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